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 산자락을 집어삼켰다. 빗줄기는 단순한 하강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거대한 수압 펌프로 지상을 향해 물을 내리꽂는 듯한 맹렬한 기세였다. 바람은 늑대처럼 울부짖었고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공포 교향곡이었다. 한지수 박사는 이 공포 교향곡의 유일한 청중처럼 자신의 작은 산악 클리닉 안에서 수술 도구를 소독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정밀했으며 바깥의 혼돈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울의 거대 병원, 그곳의 치열한 경쟁과 정치적인 암투에 지친 그녀가 이곳 늑대오름 계곡 근처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 벌써 2년째였다. 외상외과, 특히 흉부외과 분야에서 천재라 불렸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산악 조난사고나 멧돼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주된 일과였다. 그녀는 이 고요함을 원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날씨는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였다. 낡은 유선 전화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이 폭풍 속에 울리는 전화벨은 언제나 불길한 징조였다. 지수는 손을 닫고 수화기를 들었다. 한지수 클리닉입니다. 잡음이 너무 심해 상대방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치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다급한 남자의 외침이 간신히 전해졌다. 산사태, 굴러, 사람이, 늑대, 계곡. 지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늑대오름 계곡.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가장 위험해지는 이름 그대로 험준한 곳이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환자 상태는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뚝, 전화는 끊겼다. 아마도 폭우로 인해 통신선이 완전히 두절된 모양이었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위성 전화를 집어들고 119 산악구조대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폭우와 짙은 구름 탓인지 위성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 미친 날씨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혼자 그 험한 곳으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지수는 수술대 옆에 놓인 자신의 낡은 응급 처치 배낭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그녀는 의사였고 지금 어딘가에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 지수는 두꺼운 방수 재킷을 헤드램프, 그리고 등산화로 중무장했다. 그녀의 오래된 사륜 구동 트럭은 이런 날씨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시동이 걸렸다. 클리닉을 떠나 늑대오름 계곡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는 이미 거대한 흙탕물 강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쥔 채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짧은 순간에만 의지하며 아슬아슬하게 운전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길은 거대한 산사태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거대한 바위와 뽑혀 나온 나무들이 뒤엉켜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트럭으로는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헤드램프를 켰다. 빗줄기가 닿는 곳마다 쏟아지는 비와 무너져 내린 흙더미뿐이었다. 정신 차려, 한지수. 신고 지점은 이 근처가 분명해. 그녀는 배낭을 둘러매고 무너진 흙더미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발이 지늘게 빠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옷을 찢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전화 속 남자가 계곡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물길을 따라가야 했다. 그녀는 산사태가 휩쓸고 간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빗소리와 계곡물 불어나는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가 뒤엉켜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헤드램프 빛으로 주변을 샅샅이 훑으며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해요.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광란의 폭풍우 속에 묻혀버렸다. 포기해야 할까? 이대로 가다간 자신마저 위험해질 터였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진흙 속에 파묻힌 단단한 물체였다. 등산용 배낭이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을 더욱 격렬하게 수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거대하게 쓰러진 소나무 아래 흙더미와 나뭇가지 사이에 검은 형체가 끼어 있었다. 사람 다리였다. 맙소사. 그녀는 즉시 달려가 흙과 잔해들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남자는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지수는 재빨리 남자의 목과 등을 받치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눕혔다. 헤드램프가 비춘 남자의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수는 즉시 장갑 낀 손으로 남자의 경동맥을 짚었다. 맥박. 아주 미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살아있어요. 그녀는 남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입안의 흙과 이물질을 재빨리 제거했다. 하지만 상태는 최악이었다. 남자는 심각한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비에 젖은 옷이 체온을 급격히 빼앗아 가고 있었다. 게다가 왼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흙더미에 깔렸던 옆구리에서는 계속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남자의 머리 측면, 관자놀이 근처에 있는 깊은 열상이었다. 지수는 상처를 면밀히 살폈다. 날카로운 것에 찢긴 상처. 하지만 산사태로 인한 돌이나 나뭇가지에 의한 상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예리하고 깊었다. 마치 누군가 둔기로 가격한 듯한 상처였다. 그리고 남자의 오른손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펼치자 그 안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 마치 무전기의 파편처럼 보였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파헤칠 시간이 없었다.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거대한 나무가 남자의 몸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거센 비바람 속에서 이 환자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설상가상으로 남자의 호흡이 가빠지고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청진기를 꺼내 흉부를 확인한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흉, 왼쪽 폐의 호흡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산사태의 충격으로 부러진 늙고리 폐를 찌른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 두면 몇 분 안에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터였다. 이 야생의 폭풍우 속에서 그녀는 병원에서나 가능할 법한 응급처치를 해야만 했다. 젠장, 버텨요. 제발. 지수는 배낭에서 응급흉관, 삽입 키트를 꺼냈다. 이런 오지에서 일하면서 혹시 몰라 항상 준비해 두었던 물품이었다. 그녀는 거침없는 손길로 소독약을 뿌리고 메스를 들어 남자의 갈비뼈 사이 피부를 절개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매 순간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절개 부위로 튜브를 밀어 넣었다. 푸슉하는 소리와 함께 튜브를 통해 공기와 핏물이 섞인 거품이 터져 나왔다.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뒤틀었다. 좋아. 아직 감각이 있어. 지수는 재빨리 튜브를 고정하고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이 환자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저체온증과 과다출혈로 죽어갈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클리닉으로 그를 옮겨야만 했다. 어떻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위성 전화를 꺼냈지만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지수는 환자의 뒤틀린 다리에 부목을 대고 옆구리의 출혈 부위를 압박붕대로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 배낭에서 방수 담요를 꺼내 남자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남자의 상체를
자신의 등산용 로프로 묶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로프를 연결했다. 그녀는 헤드램프를 고쳐 쓰고 이를 악물었다. 미안해요. 좀 거칠 거예요. 지수는 자신의 모든 근력을 동원해 남자를 끌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거의 기다시피 하며 남자를 끌고 산사태 현장을 벗어났다. 그녀의 폐가 터질 것 같았고 팔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본능과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만으로 움직였다. 몇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흘렀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트럭이 주차된 곳까지 환자를 끌고 오는데 성공했다. 남자를 트럭 뒷좌석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사투였다. 지수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남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서둘러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최대로 켰다. 클리닉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하지만 지수는 결국 해냈다. 클리닉의 밝은 조명 아래 남자는 응급 침대에 눕혀졌다. 지수는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고 환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늙골은 여러 대가 부러졌고 다리 골절은 복합 골절이었다. 옆구리의 출혈은 내장 손상을 의심케 했다. 그리고 머리의 상처는 명백히 인위적인 상처였다. 지수는 남자의 옷을 잘라내던 중 흙과 피로 더러워진 재킷 안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지갑을 발견했다. 의사로서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신분증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태민?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지금 그녀의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YJ그룹의 최연소 회장,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림자 CEO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궁벽한 산골짜기에서 그것도 살해당할 뻔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일까? 지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일지도 몰랐다. 환자의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고요한 클리닉을 채우고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환자였고 그녀는 그를 살려야 했다. 그녀는 즉시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이곳의 열악한 장비로 복부의 뇌출혈과 복합골절을 수술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민 씨,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일단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당신은 죽지 않아. 지수는 메스를 굳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냉철한 외과 의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클리닉의 문이 굳게 닫혔고 바깥의 폭풍우 소리만이 그녀의 집도를 응원하는 듯 격렬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수술실 조명이 강태민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한지수의 클리닉은 사실상 수술실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응급처치실에 가까웠지만 지금 이 순간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센터 그 이상으로 치열한 전장이 되어 있었다. 지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눈은 환자의 생체 신호 모니터와 수술 부위를 번개처럼 오갔다.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열악한 장비와의 싸움이었다. 강태민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복강 내 출혈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지수는 최소한의 절개로 출혈 부위를 찾아야 했다. 초음파 장비가 있었지만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쓰던 고해상도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감각과 경험에 의지해 손상된 비장 동맥을 찾아내 결찰, 개짝, 했다. 땀이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출혈을 잡고 나자 다음은 복합 골절된 다리였다. 완벽한 수술은 불가능했다. 이 정도의 부상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복잡한 수술이 필요했지만 지금 지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염을 막고 뼈를 최대한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뼈 조각을 맞추고 임시 고정 장치를 삽입했다. 마지막으로 머리의 열상을 봉합했다. 상처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둔기에 의한 것이었으며 두개골에 미세한 실금이가 있었다. 4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끝났을 때 클리닉 밖의 폭풍우는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다. 지수는 탈진 상태로 수술용 장갑을 벗어 던졌다. 강태민의 생체 신호는 기적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수액과 항생제를 교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강태민이라는 이름과 그의 의문스러운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지수가 잠시 졸음을 쫓기 위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 침대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강태민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낯선 천장을 초점 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곁에 서 있는 지수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아닌 극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누구, 여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그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술 직후입니다. 지수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태미는 마치 공격받은 맹수처럼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만지지 마. 그의 반응은 단순한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클리닉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산사태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제가 당신을 구조했고 수술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당신 신분증을 봤어요. 강태민 씨, 맞습니까? 강태민이라는 이름에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머리를 감싸쥐려 했지만 극심한 두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일시적인 기억 상실, 머리에 충격 때문일 터였다. 지수는 의사로서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아요. 두부 외상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안정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했던 클리닉 바깥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흙길을 거칠게 달려온 타이어 마찰음이었다.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 외딴 곳까지 그녀의 낡은 트럭 외에 찾아올 차량은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갔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클리닉 앞마당을 검은색 SUV 차량 4대가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민간인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경호 인력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클리닉 주변으로 흩어져 경계 태세를 갖췄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젯밤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들인가? 그때 SUV 한 대에서 다른 남자들과는 분위기가 다른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는 재킷 안쪽에 손을 넣은 채 마치 무기를 확인하듯
클리닉 입구를 노려보더니 망설임 없이 문을 향해 걸어왔다. 똑똑, 노크 소리가 아니라 문을 부술 듯한 위압적인 두드림이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경계 태세를 취하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은 살아있는 듯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시죠? 문 밖에 남자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YJ그룹 비서실장 김진혁입니다. 문 여시죠. YJ그룹 강태민의 회사였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김진혁 실장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지도 않고 곧장 그녀의 어깨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민을 확인했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이 경악과 안도로 일그러졌다. 회장님. 김 실장은 순식간에 침대로 달려가 부상당한 강태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기억을 잃었던 강태민의 눈빛이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다.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지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어젯밤 진흙탕 속에서 끌고 와 수술한 남자가 정말로 YJ그룹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김 실장이 즉시 위성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지금 즉시 헬기 지원 바랍니다. 위치는 그는 지수를 돌아보며 정확한 주소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서울 YJ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 부회장 발기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값비싼 위스키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젯밤 그는 강태민이 등산로 시찰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강원도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청소부들을 고용해 자연스러운 사고를 위장한 암살을 지시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가 고용한 청소부 팀장이었다. 어떻게 됐나?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회장님, 계획대로 산사태는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완벽하게 매몰됐습니다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기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시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폭우가 너무 심해서 계곡물에 휩쓸려 갔거나 아니면 누군가 구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발기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멍청한 놈들.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태민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플랜 B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발기준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님께서 실종 상태이며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안건이라고.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강태민이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그는 이미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없는 사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를 경영 불능 상태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YJ는 이제 자신의 것이 되어야 했다. 다시 강원도의 클리닉. 김 실장은 강태민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예상대로 발기준 부회장의 지시입니다. 회장님께서 비공식 일정으로 이동하신다는 정보를 그가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위장해 김 실장의 말은 경호원들이 클리닉으로 의료 장비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 강태민은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발기준이라는 이름과 배신이라는 단어는 그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지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조난자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암투 한복판에 서 있는 목격자이자 이제는 강태민의 생명을 구한 공범이 되어버렸다. 발기준이라는 자가 강태민을 죽이려 했다면 그를 살려낸 자신 역시 제거 대상이 될 것이 분명했다. 김 실장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수표책을 꺼내려다 지수의 단호하고 지친 눈빛을 보고 손을 멈췄다. 한지수 박사님, 회장님을 구해주신 은혜는 YJ그룹이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경고의 뉘앙스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박사님도 위험합니다.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셔야겠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작은 클리닉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원했던 평화로운 삶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뛰어든 폭풍의 핵이었다. 서울에서 뻗어온 거대한 그림자가 이 작은 산골 클리닉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희미한 프로펠러 소리가 계곡을 울리며 다가왔다. 김진혁 실장이 초조하게 지수를 바라보았다. 박사님, 헬기가 곧 도착합니다.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회장님의 안전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가 그를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수술실에서의 그것처럼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다. 못 갑니다. 한마디였다.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긴 위험합니다. 발기준이. 지수가 강태민의 생체 신호 모니터를 가리켰다. 숫자는 안정권이었지만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환자, 방금 전까지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쇼크 상태였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압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헬기의 진동과 기압 변화는 지금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는 김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의사로서 전 이 환자의 이송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김 실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경호 책임자였고 그의 임무는 강태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지수와 김 실장의 대화를 들으며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다. 발기준.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다. 김 실장. 강태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의사 말이 맞아. 움직일 수 없어. 김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하지만 기억은 상관없어. 내 몸 상태는 내가 알아. 조금만 움직여도 속이 뒤집힐 것 같아.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강태민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 비가 쏟아지기 전 짙은 안개 속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휘두른 검고 단단한 물체 그리고 관자놀이를 강타하는 끔찍한 충격. 그는 사고가 아니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강태민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아까의 혼란스러움 대신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산사태가 아니야. 지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 머리에 상처가 증거예요. 지수는 어젯밤 자신이 촬영해둔 상처 사진을 태블릿 PC로 보여주었다. 이건 산사태 때 구르면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조직 손상 패턴을 보면 명백히 평평하고 단단한 둔기에 의한 가격입니다. 최소한 2번의 가격 흔적이 있어요. 당신은 산사태가 나기 전에
이미 공격당한 겁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은 청소부들이 직접 손을 썼다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발기준이 단순한 사고 위장이 아니라 확인 사살까지 시도했다는 의미였다. 강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몰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내면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발기준, 그자가 감히 강태민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YJ그룹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숙부 발기준의 야욕,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막기 위해 그가 벌여온 수많은 방해 공작들. 어젯밤 일정은 극비였습니다. 나와 김 실장 그리고 몇몇 핵심 임원만 알고 있었죠. 그 정보가 샜다는 건 내부의 나를 완벽하게 배신한 자가 있다는 뜻이다. 강태민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한지수 박사. 당신은 이제 그 배신의 한복판에 서 있어. 지수는 팔짱을 낀 채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권력의 중심이었고, 그녀는 이미 그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클리닉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젯밤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헬기는 돌려보내요. 지수가 김 실장에게 말했다. 여기서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발기준은 회장님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김 실장이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곳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발기준은 회장님이 죽었거나 혹은 최소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기를 바랄 겁니다. 그 기대를 이용해야 해요. 강태민의 눈이 빛났다. 계속해봐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클리닉은 외부와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유일한 통신망은 낡은 유선 전화와 위성 전화뿐이죠. 김 실장님이 이곳을 찾아낸 경로는 무엇입니까? 회장님의 시계에 내장된 비상 GPS 신호였습니다. 어젯밤 폭우로 신호가 끊겼다가 오늘 아침 잠시 복구되었습니다. 신호가 잡힌 마지막 위치가 이 클리닉 근처였습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발기준 역시 그 신호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클리닉 바깥에서 낯선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클리닉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멀어져 갔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방금 저 차, 이 동네 차가 아니에요. 그녀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밖을 살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물의 패인기를 따라 천천히 마을 입구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벌써 시작됐군요.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가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김 실장은 즉시 허리춤에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경호팀, C구역 확, 낯선 차량. 강태민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니, 지금 움직이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광고하는 꼴이야. 강태민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김 실장, 태민이 명령했다. 지금 즉시 경호팀 전원 철수시켜.
이 클리닉 반경 5km 밖으로 물러나서 그림자처럼 움직여 아무도 이곳을 드나드는 걸 봐선 안 돼. 회장님, 그럼 두 분은 우리는 여기에 남아. 강태민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발기주는 내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어야 해.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야 하지. 한 박사님 말이 맞아. 우리는 그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를 그에게 선물할 거야. 지수는 태민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식물인간 혹은 그에 준하는 심각한 뇌 손상. 발기준이 안심하고 YJ를 집어삼키기 위해 움직이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의료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김 실장, 자네는 서울로 돌아가. 그리고 내가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이사회에 보고해. 김 실장은 경악했다. 회장님, 그건 발기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그래야 날아오르겠지. 높이 날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강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박사님은 김 실장이 지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 위험한 계획의 중심에 서게 될 터였다. 지수는 자신의 의료 캐비닛을 열어 약품들을 확인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는 의사예요. 내 환자를 지킬 겁니다. 그게 YJ 그룹 회장이든 동네 할아버지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강태민에게 수행 라인을 하나 더 연결하며 말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당신은 완벽한 환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주치의가 될 거고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 실장은 두 사람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최소한의 비상 연락망만을 남긴 채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떠나기 전 지수에게 작은 위성 전화기를 건넸다. 비상시에만 사용하십시오. YJ 그룹의 운명이 박사님 손에 달렸습니다. 김 실장과 경호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클리닉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두 동맹의 숨죽인 긴장감이었다. 강태민은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고 지수는 그의 상처를 돌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발기주는 교활한 녀석입니다. 강태민이 말했다. 그는 분명 사람을 보내 내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의사를 매수하려 들 수도 있고요. 지수는 소독 거즈를 갈며 대답했다. 그럼 확인시켜줘야죠.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매수라. 글쎄요. 이 산골짜기 의사가 YJ 그룹의 돈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서울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발기주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상대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YJ 그룹 타워 70층. 발기준 부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방금 돌아온 김진혁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 실장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절망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발기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준비된 대본을 읊었다.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발기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살아있다는 말인가? 그의 입에서 차가운 독사의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지? 김 실장? 똑바로 말해. 김진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산사태의 충격으로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신 듯합니다. 현재 강원도 산골의 작은 클리닉에 의식은 있으나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의사의 말로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장애, 사실상 경영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발기준의 얼굴에 잠시 스쳤던 분노가 순식간에 차가운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김 실장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충성스럽던 개가 새 주인을 만난 듯한 비굴한 모습. 완벽했다. 시골 의사라? 그가 경멸을 담아 되물었다. YJ 회장이 고작 시골 의사 손에 맡겨져 있단 말인가? 당장 서울로 옮기지 않고 그것이 환자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여 이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지 의사의 말로는 조금만 움직여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김 실장이 발기준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발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났. 그는 통유리 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강태민. 그의 발목을 잡던 그 오만한 조카가 이제 산골짜기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 됐어. 자네는 나가봐. 김 실장, 강 회장 일은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안정이 최우선이겠지. 안 그런가? 발기준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한지수라는 시골 의사를 전혀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하기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다. 김 실장이 물러나자 발기준은 비서에게 연락했다. 법무팀장 연결해.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박 국장, 오랜만에 안부 전화나 드려야겠군.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미끼를 물었다. 아니, 미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뒷마무리를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로부터 이틀 후 늑대오름 계곡의 작은 클리닉. 한지수는 강태민의 드레싱을 교체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최악의 상황에서 받은 응급수술이었음에도 상처는 감염 없이 잘 아물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을 두드릴지 기다리고 있었다. 발기준은 꼼꼼한 사람입니다. 강태민이 훈련의 일환으로 초점 없는 눈동자를 허공에 고정시킨 채 말했다. 그는 내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 들 겁니다. 김 실장의 보고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지수는 그의 다리 고정 장치를 조절하며 대답했다. 알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당신은 지금부터 YJ 그룹 회장이 아니라 뇌손상 환자 강 씨예요. 지수는 강태민에게 심각한 인지 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들을 혹독하게 가르쳤다. 질문에 대한 지연된 반응, 단어 선택의 어려움, 감정의 급격한 변화, 심지어 경미한 침 흘림까지. 강태민은 명석한 두뇌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습득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이었다. 예상했던 압박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였다. 지역 보건소에서 발송된 긴급 위생 및 의료행위 감사 통지서. 내용은 터무니없었다. 불법 의료시술 및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당장 내일 감사팀이 닥칠 터였다. 지수는 통지서를 들고 태민에게 보여주었다. 시작됐네요. 시골 의사를 길들이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이 클리닉을 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클리닉이 저들의 더러운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 강태민은 서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감사팀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내 상태를 확인할 눈을 심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발기준은
그저 한지수를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다음 날 오전 보건소 감사팀을 사칭한 2명의 남자가 클리닉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클리닉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약품 캐비닛이나 소독 장비가 아닌 병실 문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발기준이 보낸 확인조였다. 소문 들었습니다. 며칠 전 큰 사고가 있었다고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마치 보험 조사관처럼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다. 환자분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절차상 확인을 좀 해야 해서요. 지수는 피곤하고 짜증난 시골 의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환자분은 안정 중입니다. 두부 외상 후유증이 심각해서 지금은 면회도 어렵습니다. 그녀가 길을 막아서자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협조 좀 해주시죠. 의사 선생님. 일이 복잡해지는 거 원치 않으실 텐데요. 은근한 협박이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는 척 하다가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다. 5분입니다. 두 남자는 병실로 들어섰다. 강태민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붕대로 감긴 머리. 누가 봐도 중환자였다. 강태민 씨? 한 남자가 불렀다. 태민은 반응하지 않았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여 다시 불렀다. 강태민 씨, YJ 그룹 회장님 맞으시죠? 그제야 강태민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남자를 향했다. 그의 입가가 경련하듯 떨리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물, 차가워, 가지마. 지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이렇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인지 기능이 거의 손상된 상태입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태민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강태민의 눈은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심지어 그는 남자의 얼굴을 향해 희미하게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손을 뻗어 남자의 넥타이를 잡으려 했다. 그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YJ를 호령하던 냉철한 CEO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맙소사. 다른 남자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완벽한 식물인간 혹은 그보다 더한 뇌가 망가진 바보였다. 그들은 지수에게 몇 가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을 요구한 뒤 서둘러 클리닉을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강태민의 텅 비었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잡으려 했던 손을 닦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더러운 연기였군. 지수도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성공했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속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위험한 도박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강태민은 자신을 구해준 이 시골 의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실력 좋은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전략가였다. 고맙습니다, 한 박사. 강태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돌아가서 발기준에게 보고하겠죠. 이제 발기준은 안심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겁니다. 강태민의 말대로였다. 서울, 박기준은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뇌가 망가져? 바보가 됐단 말이지? 그는 위스키 잔을 높이 들었다. 강태민, 내 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YJ는 내 것이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준비해. 안건은 회장 경영 불능에 따른 직무 대행 선임건이다. 덫은 놓였다. 미끼는 물렸다.
이제 늑대오름 계곡의 작은 클리닉과 서울의 거대한 성체, 두 개의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지수와 태민은 적이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날릴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발기준이 던진 미끼는 달콤했다. 그는 강태민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는 보고를 맹신했다. YJ그룹의 왕좌는 이제 비어 있었고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할 유일한 계승자인 척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회장 유고 시나리오를 가동시켰다. 일주일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될 터였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며 마지막 청소를 지시했다. 감사팀을 보냈던 것은 강태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시골 의사와 망가진 조카는 거추장스러운 증인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공식적인 라인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다른 어둠 속의 인물에게 연락을 취했다. 나다. 발기준이 위성 전화로 낮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정적만이 흘렀다. 강원도 산골에 정리가 필요한 폐기물이 둘 있다. 늑대오름 계곡 근처의 작은 클리닉, 시골 의사 하나와 환자 하나.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가스 누출 사고나 뭐 그런 거로 처리해. 깔끔하게. 흔적 남기지 마. 그가 고용한 자들은 발기준의 이름조차 모르는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감사팀처럼 어설프게 위협하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죽이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발기준은 전화를 끊고 일주일 뒤 열릴 이사회의 연설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한지수와 강태민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같은 시각 클리닉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아니, 고요함보다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감사팀이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다. 한지수와 강태민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놈들은 다시 올 겁니다. 강태민이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말했다. 지수의 정성 어린 치료와 그의 초인적인 회복력 덕분에 그는 이제 혼자서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와 옆구리는 여전히 심각한 부상 상태였다. 발기준은 확인 사살을 좋아하죠. 특히 증인은 살려두지 않는 성격입니다. 지수는 약품 재고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그럼 대비해야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병동을 순찰하는 의사의 목소리라기보다 전투를 앞둔 지휘관의 그것과 같았다. 강태민은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평범한 의사라면 공포에 질려 도시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발기준의 돈에 매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왜? 도망치지 않죠. 한 박사.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소.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첫째, 당신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환자니까. 둘째, 지금 당신 상태로 10m도 못 가서 잡힐 겁니다. 셋째, 그녀는 창밖의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았다. 여긴 내 영역이에요. 그리고 난 내 영역에 침범한 불청객들을 아주 싫어하죠. 강태민은 그녀의 대답에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김 실장이 남겨둔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다. 암호화된 추적이 불가능한 군용 수준의 통신 장비였다. 그는 이틀 동안 망설였다. 이 전화를 사용하는 순간 서울에 있는 자신의 마지막 패를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때가 되었. 그는 단 하나의 번호로 연결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나다, 윤 실장.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YJ그룹 전략기획실 소속의 윤충호 실장이었다. 그는 강태민이 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를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인물로 발기준은 물론 김진혁 실장조차 그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강태민의 숨겨진 칼이었다. 회장님, 무사하셨. 시간 없어, 윤 실장. 내 말 잘 들어. 강태민의 목소리는 다시 YJ의 CEO로 돌아와 있었다. 발기준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거다. 일주일 뒤, 아마도. 예, 맞습니다. 회장 경영 불능 안건을 올렸습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도, 아니, 더 부추겨. 발기준이 모든 연합 세력을 이끌고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어. 나는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는 순간을 원해. 강태민이 지시했다. 자네는 나를 지지하는 이사들의 위임장을 확보해. 그리고 내가 보낸 이메일, 플랜 Z 파일,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박기준 부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 MA 자료. 그것과 함께 내가 지금 보낼 데이터를 준비해. 이사회가 시작되면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 강태민은 지수가 촬영했던 자신의 상처 사진과 의료 소견서,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무전기 파편 사진을 윤 실장에게 전송했다. 이건, 그래, 명백한 살인 미수 증거지. 한지수 박사. 이곳 의사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야. 강태민은 통화를 마치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이곳의 무대를 준비해야겠군요. 지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클리닉을 자신의 환자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총이나 무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의학 지식과 이 지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다. 그녀는 먼저 클리닉 주변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목마다 눈에 띄지 않는 덫을 설치했다. 야생동물 경고용으로 쓰던 낚싯줄에 작은 종을 매달아 침입자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클리닉의 모든 창문은 두꺼운 의료 캐비닛으로 막았다. 밖에서는 그저 가구가 배치된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완벽한 방어벽이 되었다. 그녀는 약품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메스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주사기 여러 개의 강력한 마취제와 근육 이완제를 가득 채웠다. 정맥 주사로 들어가면 10초 안에 코끼리도 쓰러뜨릴 수 있죠.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또한 가연성이 높은 알코올 소독제 통을 현관과 뒷문 근처에 배치했다. 이건 뭐죠? 강태민이 지수가 산소통 하나를 현관 근처로 옮기는 것을 보고 물었다. 고압 산소통.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불이 났을 때 불길이 더 잘 타오르게 도와주는 거죠. 지수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클리닉 뒤편, 숲으로 통하는 비상 탈출로까지 확보해 두었다. 밤이 찾아왔다. 늑대오름 계곡이라는 이름처럼 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클리닉을 맴돌았다. 강태민은 위성 전화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윤 실장, 이사회가 시작되면 내가 화상으로 연결될 걸세. 어떤 모습이든 놀라지 말게. 그는 통화를 끊었다. 클리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헤드램프를 끈 채 창문 틈새로 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마취총처럼 개조된 주사기를 든 그녀의 모습이 자신이 알던 그 어떤 경호원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하게. 땡그랑. 클리닉 뒤편 숲으로 이어진 길목에 그녀가 설치해둔 낚싯줄에 종이 울렸다. 한 번이 아니었다. 땡그랑, 땡그랑.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지수와 강태민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수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며 쉿소리를 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 없이 움직여 현관에 배치해둔 산소통 밸브 근처에 섰다. 강태민은 침대맡에 숨겨둔 단단한 의료용 부목을 움켜쥐었다. 발기준이 보낸 해결사들이 도착했다. 예고되었던 폭풍이 마침내 늑대오름 계곡에 상륙한 것이었다. 클리닉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바깥의 어둠 속에서 울린 작은 종소리는 팽팽했던 긴장의 실을 끊어버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지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마취제가 든 주사기를 꽉 쥐고 있었다. 강태민 역시 부러진 다리의 고통을 잊은 채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해결사들은 프로였다. 그들은 종소리가 울린 후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몇 분간 주변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이 작은 산골 클리닉에서 어떤 저항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신중함은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짓하자 두 명의 그림자가 조용히 클리닉의 앞문과 뒷문으로 나뉘어 접근했다. 그들의 목적은 가스 누출 사고였기에 조용히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가스를 주입한 뒤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YJ 그룹 타워. 이사회 회의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발기준 부회장은 한껏 여유롭고 비통한 표정으로 이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이사들은 강태민의 비극적인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YJ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김진혁 실장은 방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패배한 충신 그 자체였다. 발기준은 그런 김 실장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흘깃 바라보고는 만족스럽게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회장석. 그가 평생을 갈망해온 자리였다. 전략기획실의 윤충호 실장 역시 서류를 든 채 구석에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발기준은 그를 자신의 승리를 기록할 서기 정도로만 여겼다. 자,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기준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펼쳐들고 강태민의 업적을 거짓으로 치하하며 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YJ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클리닉 앞문을 맡은 남자가 특수공구로 낡은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는 데 성공했다. 그가 문을 살짝 열고 작은 가스통이 달린 호스를 밀어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지수가 계산한 각도에서 정확하게 던진 멸균 처리된 스테인리스 의료용 트레이였다. 젠장. 남자가 코를 감싸쥐며 주저앉았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그는 즉시 권총을 뽑아 들었다. 안에 생존자가 있다. 계획 변경, 진입한다. 그가 소리치는 동시에 뒷문을 맡았던 다른 남자가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는 완벽한 전투태세로 클리닉 내부를 훑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총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지수가 그를 향해 강력한 에탄올 소독제를 분무했다. 크악. 남자는 눈을 감싸 쥐었다. 99%의 고농도
알코올이 그의 안구를 불태우는 듯했다. 그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침대에 숨죽이고 있던 강태민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고정하고 있던 단단한 부목을 휘둘러 남자의 측두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신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상태에서도 총을 쏘려 했다. 바로 그때 지수가 그림자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에 마취제 주사기를 꽂아 넣었다. 강력한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흐르자 남자는 몇 초간 경련하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두 놈, 강태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무리한 움직임에 수술 부위가 터진 듯 옆구리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아니, 한 놈 더. 지수가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무전기를 주워들며 말했다. 앞문으로 들어오려던 남자는 코뼈가 부러진 채 바깥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리더로 보이는 마지막 한 명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의 이사회, 발기준의 연설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이사님들께 YJ그룹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현 부회장인 제가 회장 직무 대행을 맡는 안건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는 법무팀이 준비한 강태민 회장 경영 불능에 대한 공식 의료 소견서, 물론 위조된 것이었다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일부는 동정하는 듯, 일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발기준의 측근 이사들이 바람잡이를 시작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박 부회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강 회장님의 상태로는 YJ를 이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클리닉의 유리창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마지막 남은 리더가 바깥에서 가스통을 집어던져 창문을 깨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진입했다. 클리닉 안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콜록콜록 지수가 기침하며 강태민을 침대 밑으로 밀어넣었다. 시골 의사 주제에 감히.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적외선 고글을 쓰고 있었다. 지수와 강태민의 위치는 그에게 훤히 보였다. 그는 총구를 강태민이 숨은 침대 밑으로 향했다. 유언은 없나, 강 회장? 아니, 이젠 그냥 시체군.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지수가 소리쳤다. 불이야. 남자가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지수는 준비해 두었던 알코올 소독제 통을 걷어찼다. 알코올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의료용 소작기 지혈용으로 쓰던 애 스위치를 켰다. 그녀는 소작기를 젖은 알코올을 향해 던졌다. 멍청한. 남자가 비웃으며 다시 총구를 돌리려던 순간 지수가 현관 옆에 있던 고압 산소통의 밸브를 발로 걷어차 열어버렸다. 쉬익. 엄청난 기세로 뿜어져 나온 순도 100%의 산소가 알코올 증기와 만났다. 그리고 소작기의 스파크와 접촉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클리닉 내부가 섬광으로 뒤덮였다. 산소는 알코올을 만나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화염을 일으켰다. 방독면을 쓴 남자는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화염에 휩싸였다. 크악. 그는 불타는 옷을 붙잡고 바닥을 굴렀다. 지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마취제 주사기를 들고 달려들어 불타는 남자의 목덜미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클리닉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렸다. 하지만 세 명의 해결사는 모두 무력화되었다. 지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화염으로 그을린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태민이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괜찮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윤 실장, 지금이에요. 다시 서울의 이사회. 그럼 안건에 대해 표결을 밝기준이 승리를 선언하려던 찰나였다. 구석에 서 있던 윤충호 실장이 앞으로 나섰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회장님. 박기준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무슨 짓인가, 윤 실장. 감히 이 표결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윤 실장의 말과 동시에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바뀌었다. 위조된 의료 소견서가 사라지고 화상통화 연결 화면이 떴다. 화면 속 배경은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치솟는 지옥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옆구리가 피에 젖었지만 그 눈빛은 대한민국 전체를 호령하던 CEO의 그것 강태민이었다. 다른 한 명은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머리카락이 탔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눈빛의 한지수였다. 이사회의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발기주는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가락질했다. 말도 안 돼. 너는 강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숙부님. 강태민이 차갑게 웃었다. 제가 경영 불능 상태라고 들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약간의 업무 환경 문제가 있긴 해도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는 윤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이 분할되며 지수가 기록했던 모든 증거 자료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제 머리의 상처입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명백한 둔기 가격의 증거이며 산사태 전에 발생한 상처입니다. 이어서 무전기 파편 사진, 그리고 김진혁 실장의 거짓 보고를 지시했던 발기준의 음성 녹취 파일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플랜 Z 파일이 열렸다. 발기준의 수십 년간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불법적인 차명 계좌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발기준, 이역적. 한 원로 이사가 소리쳤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발기준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출입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윤충호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발기준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발기준은 멍한 표정으로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크린 속에 강태민을 노려보았다. 강태민은 지옥 같은 클리닉 안에서 그를 향해 차갑고도 냉정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새벽빛이 늑대우름 계곡의 잿더미를 비추기 시작했다. 클리닉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잦아들었고 그을린 건물의 잔해만이 밤사이 벌어진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김진혁 실장이 이끄는 경호팀과 지역경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3명의 중무장한 괴한들은 마취제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화상으로 쓰러진 채 결박되어 있었고 한지수 박사는 엉망이 된 클리닉 안에서 태연하게 강태민의 터진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졌지만 메스를 쥔 손은 여전히 신의 경지처럼 안정적이었다. 강태민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치료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진혁 실장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이 눈앞의 시골 의사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지수는 봉합을 마무리하며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환자가 더 급합니다. 당장 서울 YJ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화상 환자 3명도 같이 데려가시고요. 증거물이니까 죽게 두진 마세요. 그녀의 말에 강태민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울로 이송되는 응급 헬기 안에서 의식이 잠시 흐려지는 순간까지도 불길 속에서 산소통 밸브를 열어젖히던 지수의 냉철한 눈빛을 떠올렸다. YJ그룹의 왕자의 난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신속하게 막을 내렸다. 회장 살인 미수 및 교사,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발기주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강태민은 병상에서 YJ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을 지휘했다. 발기준의 부패한 라인은 모조리 잘려나갔고 그 빈자리는 윤충호 실장을 비롯한 강태민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김진혁 실장은 회장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았으나 거짓 보고라는 위험한 도박에 동참했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 YJ그룹의 사회공헌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것은 강태민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배려였다.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강태민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확립되었다. 그렇게 새 계절이 지났다. 늑대우름 계곡에는 첫눈이 내렸다. 산골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한지수의 클리닉은 감쪽같이 복구되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익명의 독지가가 보낸 최고급 의료 장비와 건축 자재가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클리닉은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늑한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지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봤다. 감기 걸린 아이, 무릎이 쑤시는 노인, 가끔 나타나는 등산객들. 그날의 일은 마치 격렬한 열병을 앓고 난 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가끔 뉴스에서 YJ그룹의 소식이 흘러나올 때면 그녀는 잠시 찻잔을 든 손을 멈추고 화면 속에 그 남자를 바라보곤 했다. 완벽한 슈트를 입고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남자. 자신이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고 낡은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기원했던 그 남자였다. 어느 맑은 겨울날 오후 지수가 클리닉 앞 작은 텃밭에서 겨울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였다. 익숙하지 않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값비싼 슈트나 경호원 대신 평범한 등산 재킷과 배낭을 맨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회복한 그는 건강하고 당당했으며 그를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말이 오갈 수 있었지만 어떤 말도 그날 밤의 사투와 지금의 재회만큼 무겁지는 못했다. 다리는 이제 괜찮으신가 보네요. 지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강태민이 희미하게 웃었다. 덕분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배낭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건넸다. 보답입니다. YJ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구해준 한 남자로서 드리는 겁니다. 지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닌 세밀하게 제작된 최신형 휴대용 의료 스캐너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클리닉에 가장 필요했던 장비였다. 이런 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수가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온 겁니다. 당신은 돈이나 명예 따위엔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당신이었기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는 클리닉을 둘러보았다. 왜 서울을 떠났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당신 같은 실력이면 지수는 텃밭에 얼어붙은 흙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울에서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살려야 할 때가 더 많았으니까요. 난 그냥 내 눈앞의 환자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YJ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스템 때문에 죽을 뻔했고 시스템 밖에 있던 한 의사 때문에 살아났다. 그는 지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한 박사, YJ 그룹에 당신 같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스카우트 제의였지만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지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난 이곳을 떠날 생각 없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겁니다. 꼭 서울에 있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더군요. 그는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나를 살려낸 전략가로서 YJ 의료재단의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이곳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지수는 그의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재벌 총수의 손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사선을 넘었던 한 남자의 손이었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늑대오름 계곡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운명은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눈 덮인 산골짜기의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나 보답을 넘어선 서로의 생명과 신념을 구원한 두 사람의 깊은 유대였다. 새벽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서지며 긴 이야기의 진정한 엔딩을 알리고 있었다.